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정치 공작이었다,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뻔뻔한 태도라며 혹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표명을 일단 자제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제3지대의 빅텐트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을 좀 기다리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녹화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주요 논란 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주요 발언들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발언들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대담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까, 이게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 사과는 없었고 정치 공작이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 특보님 어제 그 내용 보셨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그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보안 검색 절차라든가 정치 공작을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한테 맡겼으면 1시간 만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건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많이 놀랐었습니다. 방금 이제 특보님께서 뻔뻔하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도 지금 이게 너무 뻔뻔했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또 보셨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신년 대담 혹은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대통령 홍보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그 명품백이라고 안 쓰잖아요. 파우치라고 하잖아요. 질문하는 기자가 파우치라고 하잖아요. 다 온 국민이 명품백이라는데 파우치라고 한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검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계속 해왔고 그 결과로 오늘날 KBS가 저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질문하지 못하고 파우치라고 질문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미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려고 세상에 신년 기자들하고 하는 신년 회견을 안 하고 대신 그것도 외주를 줬대요. 저 녹화 대담하는 거를. 그래서 그 노조는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은밀하게 군사작전 하듯 진행됐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해 가려고 방송장을 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방송을 망가뜨려 놨는지, 공영방송을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마치 과방이어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가 봐요. 네.
자, 뭐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애매하다 뭐 이런 반응들인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도 지금 부족하다는 반응들을 좀 내놓고 있고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고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고요. 어쨌든 근데 이 대담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이게 해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대담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했는데 게다가 이제 이 온건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쪽에서는 이 영부인 문제를 좀 불편해하니까 뭐라도 좀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이제 지지할 명분을 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마저도 저렇게 일방적인 자기 중심의 설명을 내놓으면 이제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좀 비교적 온건한 분들은 이걸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좀 글쎄요. 사랑꾼 이미지는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것 저도 학생들이 찾아와서 뭐 선물 주고 그러면 저라고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학생들이 기특하게 뭐 용돈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또는 지금 재학 중이라면 제가 안 받거든요. 그 뭐 굳이 사양해서 돌려보내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퉁쳐갖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들을 이제 띄엄띄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꼭 여기서 제가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제가 그 근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습, 그다음에 또 다른 전에 여당 의원이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비습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한마디의 위로나 따뜻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비정해도 그렇지 우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위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구조적인 문제로만 돌리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감각이 지금 거의 좀 마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별로 의미가 없이 이분들은 좀 그래서 이 비정한 정권의 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그런 거에서 전 속으로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좀 현실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또는 거기에 대한 그게 잘안 되는 것 태도들이 같아요.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두 분이 공유해 주셨고요.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야기 다음으로 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여당의 공천과 관련되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충돌이 있었고 또 이랬는데 이제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총선 끝나고 만나기로 했다. 선거지휘 공천 개입 안 한다. 이 부분은 어쨌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전히 의심하는 눈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도 제대로 지금 덮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고요. 자, 이런 약속 또 그 말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특보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좀 그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통의 그 성격이 워낙 그 지배욕, 독점력이 강하고 또 세상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려는 성향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을 사당화하려고 사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측근을 위한 공천은 할 수밖에 없고 어제 하는 얘기는 뭐 위장용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게 이제 바로 김경률, 저희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했던 사람이고, 근데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을 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공천을 준해 만에 사천 논란까지 있었는데 결국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게 일단락이 됐고 결국에는 윤심 공천이 예고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요. 우선 아까 갈등 그다음에 충돌 이러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니에요. 제압한 거예요. 제압. 그 말씀하신 대로 김경률 최고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명품백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건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 제압 과정의 상징적인 그 과정, 이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서천시장의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그 화재 현장에서는 국민들 위로하고
재난 수습하는 게 먼저잖아요. 장소를 거기서 택한 것도 이상하죠. 근데 거기에 30분 전에 미리 가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는 기차 얻어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서 오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어제 뭐 대담할 때 보니까 아니 그 방송에 보니까 그 얘기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아무런 그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우 정확하게 윤심이 관통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저 박균택 특보께서 네 위장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두고 보십시오만은 이 사면하는 과정이라는 걸 쭉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 그리고 지배 기반을 통치 기반을 국힘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한 과정으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은 늘 독립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늘 종속 변수죠. 공천에서. 그래서 이거는 결말을 보나마나 뻔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나타나겠지만 저는 박균택 특보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주도권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이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중진 희생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반발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PK 중진인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의원, 또 3선의 조혜진 의원 등에게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낙동강 멜트를 탈환을 위해서다라고 이제 전략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대상이 된 중진 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비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이어서 또 공천에 대해서 또 윤심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결국에는 윤심이 통할 것이다라고 공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중진 뭐 험지 출마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민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산의 의중이 좀 더 관철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차별적으로 누구는 험지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을 좀 두고 몇 케이스가 좀 더 나와야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내부의 균열도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치인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지지자들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훨씬 더 당의 지지율보다도 높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런 압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받아서 나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좀 더 여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건 역시 이제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연구자시니까 되게 점잖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정치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이를테면 한동훈 위원장은 바지 사장이거든요. 이를테면 오너가 늘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세 분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런 분들한테 험지 출마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넣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반대 세력은 솎아내고 그러니까 반윤은 솎아내고 친윤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부산 진구 가면은요. 박성훈이라고 전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이 있어요. 예,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경남 거함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신효정 씨라고 여기도 친윤이란 말이에요. 밀양의령 하만 합창령 여기도 박용호 박상웅 두 사람이나 검사장 출신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었거나 뭐 같이 인연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내보내는 건 마치 중진들인데 그 중진들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굉장히 국힘이 지지가 강한 곳일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솎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봐보시면 민주당이 센 곳이에요. 다 그 지역에서 현역이 있고 그 얘기는 뻔하잖아요. 결과가. 네. 아니, 근데 좀 더 우리가 네. 약간만 중립적으로 또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한 곳으로 누군가는 나가서 출마를 해줘야 되는데 신인이 거기 가서 나가가지고는 더 찬스가 없으니까 그나마 인지도도 높고 선수도 많고 해서 찬스가 좀 더 높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선택할 만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해 못할 일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중진들을 험지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공천 과정에서 벌써부터 이제 반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컷오프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선거 준비를 이제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컷오프가 되고 나서 핵관이라는 표현을 다시 거론하고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이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좀 판단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친윤, 비윤 갈등 또 중진들, 비윤으로 분류되는 중진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져가면서 여파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특보님 보시기에는 이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있겠지만은 저는 의외로 그 큰 파문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그 자기 사생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신당, 이준석 신당 같은 데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또 장제원 의원, 나경원 의원 얼마나 참 드센 분들입니까마는 대통령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원들이 선택해 준 당대표직위를 하루아침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출마도 못하고 아마 고개를 숙이는 그런 현상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아마 검찰 수사권을 바로 동원해서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큰 파문은 저는 못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민 의원님, 이번 설을 앞두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사면 이야기를 또 아까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사면도 사실은 그 계획된 공천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 공천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주시죠. 강서구청장이었죠? 김태우 씨라고. 그분이 꼭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면을 둘러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처음 봤어요. 맞춤형 사면, 약속 사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면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특정 지역에 집어넣기 위해서 약속 사면, 맞춤형 사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면권이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우린 지난번에 김태우 사례에서 정확하게 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시도가 그분들 의도대로 뭔가 성과를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를 거두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건 주권자 시민들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눈 속이면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늘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완전히 자신 있는 지역에다가 갖다가 이제 사면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속 대련도 아니고 약속 사면이란 말이 생길 정도가 되면 이건 이미 공천이 아니죠, 사실은. 더더구나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작업 속도가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을 모두 마쳤고요. 순차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현재 광주 3개 선거구만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전남은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한석이 줄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거구를 나눌지에 대한 합의가 지금 되지 않아서 아마도 전남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광주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 동남갑, 북구갑을 이렇게 3곳이 2인 경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기각이 되면서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공교롭게도 구도는 모두 현역 의원대 도전자 1대1 경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특보님 또 의원님 두 분은 이제 경선 결과 기다리고 계시니까 발표가 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한데 언제쯤 될 거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경선 후보 발표요? 네네네. 이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이거 지나고 나서 되겠죠. 근데 대개 이제 그 공천할 과정에서 경선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구 을 같은 경우는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저기 다
현역 때 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신인 이렇게 해서 1대1로 됐다고 그러셨는데 저 경우가 그러니까 경선 후보가 되게 명백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빨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저도 사실은 왜 광산 갑이나 광산을 같은 데도 금방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와서 좀 궁금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하긴 한데 되게 이제 민주당은 적어도 이 앞전 그 총선 때부터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안에 무슨 여러 가지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숱한 이렇게 소문들이 난무하게 돼 있는데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 난무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 후보를 그리고 시민들 뜻에 맞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1대1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한 두세 개 지역, 한두 개 지역은 조만간 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구 울처럼 전략적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자, 민주당은 현재까지 나온 심사 결과보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을까요?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보고 오셨는데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키워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 정치인, 또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 뭐 당을 또 이끌었고 또 그 청와대에서 또 활약을 했던 결국 이제 친문계를 향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공 교수님 저 발언 보셨을 텐데 그 공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너무 많이 당선자를 낸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모를까 정권을 이제 빼앗긴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대부분 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역들이 너무 많고 비어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경쟁이 과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틔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신 다선 의원들 알아서 좀 이제 물러나 주시라, 은퇴해 주시라. 그리고 왜 쓸데없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특정하기도 힘들고 또 뭐 아니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고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별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 이제 뭔가 분란이 일어날 소지는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쪽에 저는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김성태 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컷오프 됐지만 이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이제 반발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쪽은 현재 집권당이고 그리고 이미 현역 의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총선 후에 이제 취업시켜줄 곳도 많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장 임명 안 하고 그냥 비워두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민주당은 갈등이 굉장히 거칠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좀 더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전날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더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남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명, 친문 갈등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당대표 측근의
양보, 용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정당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이게 이제 하루 사이인데 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와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 큰 갈등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게 결코 민주당으로서 유리한 건 아닐 텐데 특보님 보시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계속될 소지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공관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옳다고 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도 분명히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인사들이 분명히 또 그 과거에 보면은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공천일 테니까 그 공관위원장 말씀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적으로 통합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그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의 그 뭐 양보와 희생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친명으로 거론되던 인사 중에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고 또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둘 다 옳은 말씀이고 그거를 얼마나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분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하위 20%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설 연휴 직후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비공개로 이제 통보가 되니까 이제 본인만 알게 되겠지만, 경선에서 이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 최대 30% 감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감산 점수가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또 이게 공천 과정에서 당심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20% 감산, 하위 20%가 발표가 나면 이것 또 한 차례 갈등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대상이잖아요. 평가 대상.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친문 친명 간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제가 이를테면 뭐 친문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한 20여 명 되는 이른바 이 청와대 출신들 모임이 있어서 거의 주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이번 주는 이제 명절 앞두고 있어서 보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를 처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뭐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지 이런 게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 친문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 교수님은 꽤 이제 또 뭐 우리 박 특보님도 우려를 약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승복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로 가령 임혁백 위원장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는 나오지 말아라 안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고 있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좀 물러주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물론 아까 쓸데없이 하신 그 말씀은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그러면 저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사실 책임이 있거든요. 그때 민주당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책임이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너무 친문 친명을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심하게 있는 것처럼 보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위 20%에 대한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이건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뭐 다른 의도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위원회가 이미 공천은 훨씬 전에 이루어져 있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외부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걸 둘러싸고는 저는 그 공천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쨌든 확정이 이제 됐죠, 사실상.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라고 하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번 총선은 그렇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또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좀 다른 다른 정당들, 진보 성향의 정당들, 소수 정당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준연동형제 유지와 통합 비례정당,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데요. 특보님 보시기에는 발표 보셨을 텐데요. 예. 이 승부수 적절한 승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도 좋지만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중대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 적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현실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상적이라고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만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진보 정당들, 진보 세력들의 어떤 참여를 다 이렇게 받아주는 통합형의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통합의 정신 이런 측면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직접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또 김대중 선생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그 문제의식 이상을 조화롭게 해석했던 저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준위성 정당으로 내세운 게 이제 통합비례정당입니다. 가칭도 나왔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이제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어디와 어떻게 구성될지가 좀 관심입니다. 오늘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 또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좀 구상이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정당들에 대한 제안들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또 이게 파괴력을 갖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실현 가능성은 만약 이걸 실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완전히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선택은 저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다운 선택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고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까지 야권이 이렇게 대통합을 해가지고 특히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하나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 박균택 특보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특보시니까 의중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당 내에서 아주 거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저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선택 이런 거였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무슨 다른 방향으로 혹은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한두 석 더 얻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제안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디테일에서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몇 %나를 민주당이 참여하고 나머지를 할 거냐, 이런 데서 이제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의석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약간 손해본 듯 하지만 명분을 챙기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진보 진영 혹은 개혁 진보 지금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지역구에서의 이 충돌, 서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 충돌만 잘 정리되면 사실 그 효과를 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약간 의석을 손해보더라도 이 단일화해서 연합정치를 하면 지역구에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깨지거나 혹은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조화롭게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실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결정을 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그 군소 정당들이 후보를 내서 당락에 위협을 받을 만한 곳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위협은 오른쪽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잃어버린 표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으로 넓히려는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양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입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다시 이제 되돌려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되돌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당의 이제 합의, 동의가 불가피 필요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결국 그냥 이대로 간다. 그건 또 다른 이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도 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퇴행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별 동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그렇게 한쪽이 조롱하는 듯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을 방어 행위라고 묘사하는 것도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뭐 준이라고 표현을 하건 뭐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건 간에 그것은 똑같이 제도를 조롱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그것은 총선에서의 어떤 더 큰 승리를 위해서인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은 좀 논쟁적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민 쪽이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제도로 갈 수 있으면 가지요. 그런데 국힘은 왜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국힘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말 애써서 만들어놓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문제이지 국힘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면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가 그렇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진성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정당방위다 뭐 꼭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를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비판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비례를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는 건 병립형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지금 국힘은 생각보다 병립형은 제1당에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갔을 때 조금 전에 지역구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힘에서 떨어져 나간 제3세력이 있고 민주에서 떨어져 나간 제3세력이 있어요. 이게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좀 더 많아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이탈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혁 진보 세력, 뭐 진보당이나 녹색정의당 이런 세력들이 지역구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승률을 훨씬 높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5% 이하의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지금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병립형 그대로 가면 대개는 똑같은 선거가 치르면 반반 갈리는데 이렇게 이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면 지역구에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면 승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뭐 두 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그것도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방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핑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서 여야 간에 생각하는 유불리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런 국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3지대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공동 창당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창당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욱, 조홍천 의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이 두 의원이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어제 제3지대 4개 세력, 그러니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 4개의 세력이 합당을 전제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까지 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박 특보님 이제 뭐 공천 통합 관리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거면 그냥 합당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이 세력들을 얼마나 잘 연대할 수 있을지, 합당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4개 세력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4개의 세력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서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성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걸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성향의 4개 정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공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안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오히려 이제 약이 된 것 같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쪽의 지지율이 좀 높은 것이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 같이 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이제 생각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데로 많이 좀 분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뭐랄까 이제 그 연합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껴서 일단 가능한 대로 이제 시간은 다가오니까 이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부터 먼저 출범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서로 윈윈이 되는 쪽으로 공천을 조율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뭐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됐던 그 이제 비례대표 순번 문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조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히려 빅텐트 치는 것은 뭐 가능할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분은 빅텐트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 효과 내지는 영향력이 거의 미미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마치 땔감이 빗물에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기 노선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선거공학 때문에 탄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로 뭉치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설령 뭉친다고 해도 무슨 빅텐트니 제3지대 빅텐트니 이런 효과나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이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건 정말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이제 얼마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분들이 당을 만들고 뭐 하는 이 과정은 앞으로 한 3주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 4 세력이 각각 뭐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뭐 나는 차라리 국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야 어떻게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명확한 노선과 정당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합 집산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공 교수님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세력도 생길 수 있을까요? 돌아갈 가능성은 이번 총선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실패를 자인하고 뭐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역사를 봐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복당한 사람들이 있듯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뭐 총선 이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총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뭐 아까 이제 그 공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어느 지금 제3지대 세력이라고 나오는 곳 중에 어느 한 곳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을 때는 논의가 잘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대보다 낮은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좀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까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개혁신당이 이번 주 들어서 입장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대하다고 할까요? 좀 이런 태도로 나오다가 합당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낮아지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2월 1일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 보면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3위였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2월 6일에 보니까 새로운 미래는 1로 떨어지고 개혁신당 4위요. 근데 이 말은 양당이 아무리 합해도 지금 5, 6%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갈 곳이 없잖아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원래 이 양당 체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비례제가 많지 않고 이 지역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이 정당 구조, 이 선거구 체제에서는 사실 3당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죠. 근데 그 틈에 어쨌든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나섰는데 이준석 그제인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잖아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공통 위협의 힘을 합쳐야 된다. 그 공통의 위협이 지금 현실화한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협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이 위협이라는 게 뭡니까? 낮은 지지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모이자고 하던, 그러니까 좀 콧대 높던 이준석 대표 쪽이 지금 이제 좀 저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이야기를, 공동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온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어제 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처음에 탈당을 했을 때는 불출마하겠다고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제3지대 세력 간의 통합 논의가 있을 때 당 안팎의 요구를 받게 되면서 고민해보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사실상 뭐 출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보님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고 했던 분이 그런 입장을 그렇게 보였을 때는 아마 그 개혁신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지역구 출마자들이 표를 좀 얻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희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합당의 조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DJ의 계승자라고 얘기했던 분이 너무도 좀 안타까운 길을 걸고 있는 것이 좀 안쓰럽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의원님 그래도 의원님 약간 그러니까 이벤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광주 출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그 일부 케이블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광주로 가라. 광주로 가라는 요구가 많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광주로 간다면 뭐 광사 늘릴 거다. 그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걸 견뎌낼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을 수모를 자신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 세력을 위해서 자신이 겪을 수모를 감당하고 감행을 할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이랑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설 연휴, 민심은 어떻게 요동칠지 관심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신 세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기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실게요. 스텝 올라가고. 4명이 얘기하는데.